나 누구랑 친해. 나 같은 고등학교 나왔어. 나 걔랑 어디서 같이 밥 먹은 적도 있어. 내가 이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까지 강조하지 않으면 네가 모를까봐 그 정도로 잘나진 않았는데 자기를 너무 드러내고 자기가 잘난 줄 착각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너무너무 피곤합니다. 나이 들수록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꼰대들이 들어보셨죠? 나 때는 말이야, 너 태어나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오래 살았기 때문에 내 인생 전력 갖고 상대방을 그냥 길을 죽이는, 실제로 내가 살아온 인생에서 뭔가를 좀 도움을 주려고 이런 얘기를 하지만 불편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상대방이 자기는 나보다 인생 더 살고 다 이겼다고 승전보 얘기하려고 그래? 라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자기 얘기를 하는 게 무조건적으로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거기에 한 가지 어떤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 정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정답이기 때문에 내 얘기를 들어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더라. 제가 아들과의 이제 편지 교환을 하다가 아빠는 완벽한 어른입니까? 아빠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어른은 뭡니까? 뭐 이런 질문을 아들이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어른은 정답을 이야기하지 않는 어른, 끝까지 정답보다는 해답을 같이 찾아가려고 하는 사람, 이렇게 진정한 어른이 아닐까? 그래서 내가 젊은 세대 얘기를 들어보고 싶고, 제가 십수년 전에 혁신기업에 갔더니 혁신기업에서는 이미 내가 임원인데 멘토링하는데 내가 멘티 역할을 하다는 거죠. 멘토가 20대더라는 거죠. 20대 생각을 알아야 내가 좋은 게임도 만들고 좋은 앱도 만들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내가 정답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젊은 세대에게 정답을 구하려고 하는 이런 자세가 저는 진정한 어른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정말 나이 들수록 정답을 얘기하면서 상대방에게 자랑하는 것을 좀 이렇게 조심해야 될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잘난 척 자주 하는 사람은요, 대화에서 항상 이렇게 시작할 때가 많아요. 내가 자랑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닌데 그러면서 자랑을 아주 제대로 하시는 거죠. 살짝 겸손한 척 하지만 결국은 이제 자기 자랑을 아니할 수 없는 이런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제일 많이 하는 어떤 말버릇은 나 누구랑 친해. 나 같은 고등학교 나왔어. 나 걔랑 어디서 같이 밥 먹은 적도 있어. 심지어는 우리가 뭐 유명한 셀럽 같은 경우에도 내가 어제 누구 만났다, 한 달이 두 달이 건너서 안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하는 거죠. 내가 볼 때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조금 작아 보여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큰 사람과 내가 거의 같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걸 자기동의시라고 합니다. 그런 심리를요, 정신분석학자들은 과대자기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크다 그랬죠. 실제로 이게 실체가 크냐? 그런 게 아니고요. 이게 살짝 좀 뻥튀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걸 풍선불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반복적으로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자기 자랑을 할 수밖에 없는 분들은 내가 이렇게까지 강조하지 않으면 네가 모를까봐, 세상이 모를까봐, 아우 나도 힘들어 죽겠어 내 자랑하느라고, 뭐 이런 심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심리를 가진 분들은 내면은 뻥 하고 터지면 속이 비어있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겠죠. 흔히 우리가 이런 표현 많이 썼는데 옛날에 자뻑증이라고, 친구 중에 분명히 그런 자뻑증 환자들이 있잖아요. 그 정도로 잘나진 않았는데 자기를 너무 드러내고 자기가 잘난 줄 착각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너무너무 피곤합니다. 왜 피곤하냐면 끝이 없어. 계속해서 자기 자랑, 자기 얘기만 한다는 거죠. 이게 사실은 그런 성격 장애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NPD라고 줄여서 얘기를 하는데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기애성 인격 장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자기애성 신경증을 예전에 프로이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정신분석 불가 이런 판정을 했어요. 프로이트도 포기한 환자가 바로 이 자뻑증 환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 내가 너 그 정도 잘나지 않았거든? 이라고 어느 정도 이렇게 직면을 하잖아요. 다음엔 어떻게 될까요? 그럼 그만할까요? 좀 줄어들까요? 아니요, 더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자뻑증 환자랑은 인간관계를 계속해서 지속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자기애성 인격장애 수준의 자뻑증 친구가 있다. 아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프로이트도 포기했다고, 정신분석 불가 판정을 내렸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이게 너무 심하다 그러면 조용히 안 만나시는 게 좋아요. 아니 프로이드도 안 받았대잖아요, 그런 환자를. 그러니까 조용히 피하시는 게 상책인데 피할 수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니 부모님인데 어떻게, 형제 자매인데 어떻게, 아니면 정말 친한 친구다, 내가 이 친구를 떠날 수는 없다 라고 하면 프로이트가 불가하다고 했던 이런 자기애성 인격장애 환자들을 회복시켰던, 오랜 기간은 동안이지만 심리치료를 통해서 결국은 이제 차도를 보였던 임상가들이 생깁니다. 어떤 방법을 쓰냐 하면 상대방을 그냥 철저하게 공감하는, 뻥튀기를 하는데 자꾸 아니라고 그러면 다음엔 더 크게 뻥튀기를 해야 되겠죠, 이분들이. 그런데 그냥 한술 더 떠서 훨씬 더 세게 공감해 주는 거야. 맞아 너 진짜 대단해. 난
나는 너 네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아 라고 하면 그 사람 입장에서 그럴 거 아니겠어요. 아니, 상대방은 나를 인정을 안 해주는 것 같아서 내가 이렇게 풍선을 불고 다니는데 이 친구는 내가 그렇게까지 뻥을 튀길 필요는 없겠네 라고 해서 어느 오랜 기간을 통해서 그렇게 아주 철저하게 공감하면서 치료했더니 어느 정도 병리적인 자기애에서 건강한 자기애로 바뀌더라 라고 하는 임상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에요. 이거. 전문가들이 하는 일인데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피할 수 없는 경우라면 내가 자꾸 직면해가지고 다음에 더 크게 뻥튀기 하게 하지 말고 그래 네가 정말 대단하다고 인정해주면 조금 좀 자랑이 잦아들 가능성은 있다. 시간은 좀 오래 걸리겠지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있잖아요. 들은 얘기인데 교수가 한 20여 년 전에 됐는데 처음에 이제 조교수를 시작합니다. 교수도 직급이 있어요. 조교수, 부교수, 정교수 이렇게 되는데 농담을 누가 하시더라고요. 조교수 때는 자기가 모르는 거 가르친대요. 다 아는 척 해야 되니까 나 석학이야 막 이래 되니까 한 5년 정도 지나면 부교수가 됩니다. 그 부교수가 되면 그때부터는 지가 아는 거 가르치는데 그런 다음에 한 10년이 지나가지고 정교수가 되면 그때부터는 기억나는 것만 가르치는데 이제 거의 다 까먹어가지고 누가 가장 인간적이고 존경을 많이 받을까요? 정교수일 것 같아.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가 조교수처럼 살면 안 됩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뭐냐면 다 아는 척하면 안 돼. 다 아는 척을 해야 내가 어른 대접받고 대단한데 이럴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사실 그 반대인데 말이죠. 오히려 다 아시는 분 같은데 수십 년 동안 같은 일을 해오시고 은퇴하셨다면 다 알 것 같은데 라고 해도요. 오히려 반대로 모르는 척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상대방을 배려해서요. 당신이 해야 될 일이니까 내가 다 알지만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힌트만 주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이 한번 해볼까 내가? 라고 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누구께 되냐면 내게 됩니다. 젊은 세대들이 감사합니다. 그때 저에게 아이디어를 주셨고 제가 해로냈습니다. 이러기를 이제 바라실 때는 많은 사람들이 알아도 다 아는 척 안 하시더라는 거죠. 정말 지혜로운 어른이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가 그런 지혜로운 어른 다 알지만 사실은 모르는 척하고 정답인 것 같지만 정답보다는 힌트를 줘서 상대방이 오히려 스스로 일어날 수 있게 젊은 세대가 오히려 자기 일을 당당하게 할 수 있게 만드는 어른이 정말 다른 사람에게 특히 젊은 세대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어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예전에 책을 한 권 쓴 적이 있는데 책 제목이 나도 나를 모르겠다라고 하는 책 제목인데 사실 부제가 있어요. 부제가 뭐냐면 착한 척,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다 보니 나도 나를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실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있어 보여야 될 것 같고 센 척 해야 될 것 같고 착한 척 해야 될 것 같고 사실은 되게 아프지만 안 아픈 척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척을 하고 산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이 보는 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없어 보이면 안 되고 약해 보이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나도 모르게 끊임없이 나를 비교하면서 결국은 이제 마지막에 가서 뭐를 잃어버리느냐? 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나를 모르는 거죠.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지?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뭐지? 내 진짜 느낌은 뭐지? 모르더라는 거죠.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런 의미에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삶은 결국 나에게 엄청난 악영향을 끼쳐요. 왜냐하면 아니 내가 나를 모르는 것만큼 내가 나를 잃어버린 것만큼 안타까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어떤 우리가 안타까운 일들을 좀 우리가 피해갈 수 있어야 되겠죠. 비교를 하는 동물일 수밖에 없대요, 인간은. 왜냐면 혼자 살지 않기 때문에. 혼자 살면 비교 안 할 텐데, 그죠? 비교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 비교 자체를 하지 마라. 이건 우리에게 좀 비현실적인 조언 같고요. 그럼 어떻게 비교하는 게 건강하게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마음가짐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내 자신에 좀 집중하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 것은 그 사람의 일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좋게 보든 나쁘게 보든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설득하기가 사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나는 나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일, 내가 좀 변화할 수 있는 일,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일. 그래서 어떤 비교를 하라고 그러냐면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연속성상에서 보고 비교해 보라고 하는 거죠. 가끔 제가 이제 트라우마를 가진 분들을 많이 만나는데 트라우마를 가진 분들은 내 과거와 내 현재를 비교해서 과거에 너무 많은 방점을 둬요. 내가 지금 이렇게 성공 못하는 이유는 과거에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얼마든지 비교해서 과거보다 지금 잘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때 내가 하지 못했던 일을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도 비교해서 나를 성장시키거나 변화시키는 하지 못할 때가 되게 많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올해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책을 읽는 캠페인을 해가지고 분야별로 책 멘토를 정했는데 제가 이제 머리가 희끗희끗해지다 보니까 저한테 중장년 분야 북멘토를 하래요. 중장년 멘토로 강의도 하고 뭐 그러는데 그때 제가 무슨 말을 했냐면 중장년은 제2의 인생 이런 말 되게 많이 쓰잖아요. 저는 이렇게 한번 얘기해보고 싶어요. 이게 우리 인생의 클라이막스라고. 중장년이 클라이막스입니다. 왜냐하면 중장년에 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나를 위한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무조건 부모님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돼요? 배우자가 생기고 친구가 생기고 직장 동료가 생기고 상사가 생기고 또
남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언제쯤 돼서 나에게 집중할 수 있고 나만을 위한 삶을 사느냐? 50대부터야. 그렇게 보니까 이거 클라이막스. 왜냐하면요, 이제부터 내가 제대로 나다운 삶을 살아볼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르네상스 시대에 평균 연령이 몇 살까지 사셨는지 아십니까? 르네상스 때요, 300년 전이죠, 그죠? 30대 다 돌아가셨대. 그렇게 따지면 저는 앞으로 한 30년을 살 것 같거든요. 아무리 제가 건강이 나빠져도. 그러면 저는 르네상스에 태어난 사람이 좀 신생아에 가까워요. 지금부터 인생 시작하는 거야. 무슨 인생? 나만을 위한 인생을 한번 살아보는 기회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비교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기를 쓰다 그러면 자기 얘기를 쓰지를 못하고 남 얘기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누구 만났는데 그 친구가 나한테 이랬다 저랬다. 그래서 이제 그냥 일상생활을 일어난 일을 쓰는 일기보다는 저희 같은 임상가들이 많이 이제 권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특히 이제 자존감을 높이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감사일기 쓰라고 해요. 감사일기. 감사할 일에 대해서 쓰는데 처음에는 그 감사할 것들이 안 떠올라요. 그래갖고 되게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내가 그래도 오늘 건강하게 출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으니까 내 건강 주신 것에 감사,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요, 남 얘기를 좀 덜 하게 됩니다. 내 안에 일어나는 내가 감사하게 여기는, 물론 이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칭찬해줘서 감사,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그런 다음에 또 하나 감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모르는 내 안에 숨겨진 자원들을 발견합니다. 아, 나에게 친구가 없는 줄 알았는데 이런 친구가 있었네. 나한테는 없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내가 이렇게 손발을 움직일 수 있네. 이런 것들을 감사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작아졌던 분들이면 오히려 감사일기를 하루에 두세 개를 쓰면서 내 안에 숨겨져 있는 나의 가치를 발견하는 굉장히 좋은 습관이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비교를 한다는 것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비교를 하면서 자기 존재가 작아지는 비교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걸 잘하지만 나는 이걸 잘해, 이런 비교는 얼마나 괜찮습니까? 왜냐면 내가 내 비잉이 작아지는 게 아니라 내 존재를 당당하게 여길 수 있는 비교니까. 아무쪼록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비교 혹은 내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 비교를 통해서 내가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를 만드는데 우리 비교하는 태도를 새롭게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